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최근에 공포학과 메일로 링크 하나만 덜렁 들어왔습니다. 어느 한 게시글이었는데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처음 본 이야기라 쭉 읽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서 영상으로 옮깁니다. 가시죠. 저의 외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외할머니께서는 남해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셨답니다. 돈을 받고 점을 봐주는 신당을 차리신 분은 아니셨고 본인 신기에 못 이겨 달밤에 작두를 타시고 칼춤을 추시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술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외할머니께서는 그 집의 큰아들, 즉 우리 외할아버지에게 시집을 오셨는데 당시 외할아버지는 1년에 2달도 집에 안 들어오시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외증조 할머니는 일찌감치 남편을 잃으셨고 낮에는 종일 곰방대를 뻑뻑 피우시다가 밤에는 칼춤을 추셨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한참 어린 시동생도 둘이나 있는 집에 혼자 남아 계신 겁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온 외할머니께서 시집살이를 얼마나 호되게 하셨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 외할머니는 밤낮 없이 밭일하고 바느질해가며 시동생들을 학교 보내고 시모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통 집에 없으시니 하늘 볼 새가 없어서 아이가 생기질 않으신 거죠. 결국 할아버지가 휴가를 나온 어느 날에 외증조 할머니가 밥상을 뒤엎으며 인연이 우리 집안 대를 끊을 테냐며 외할머니 머리채를 잡은 뒤에야 할아버지는 이러다 색시 잡겠구나 싶어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열심히 본가에 눌러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위로 이모 삼촌들 5남매가 태어났죠. 우리 엄마를 가지셨을 때 외할머니는 이 애를 또 낳았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다 싶으셨답니다. 낮에는 밭일하랴, 5남매 돌보랴, 시동생들 학교 보내랴, 밤엔 상일하랴, 시모 시중 들랴, 우는 아이들 달래에 재우랴, 살이 쭉쭉 빠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어디서 주워들은 대로 논에서 굴러버릴까, 얼음물에 빠지면 애가 떨어진다던데 하며 애를 지울 생각만 하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날에 외할머니께서 물에 뛰어들 요량으로 바닷가에 서셨는데 어찌하셨는지 증조할머니가 뒷덜미를 잡아채곤 할머니를 집까지 끌고 오셨죠. 그리고 마당에 내동댕이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연이 참말로 이 집안 귀한 손을 잡을 일이나 라고 말씀하시며 화를 내시더랍니다. 외할머니는 이미 애가 5이나 있는데 뭐가 귀한가 싶어 억울하셨다는데 증조할머니는 매질을 멈추며 그 아는 날 아니까네 헛짓 그만하거라 라며 역정을 치셨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엄마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도저히 이 애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낳아놓고도 방구석에 뉘어만 놓고 우셨답니다. 그런데 어제 아이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서 이불로 덮어두면 이대로 죽지 않을까 싶어 그대로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두고 밭일을 나선 적도 있답니다. 일부러 해가 다 지고 나서야 호미를 털며 돌아왔는데 마루에 증조할머니가 담배를 뻑뻑 피우시며 헛짓 말라 했다이 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이불로 덮어놓은 걸 보셨나 싶어 얼른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불이 그대로 덮여있더랍니다. 이불을 들춰보니 아이가 쌕쌕 자고 있었고 이래도 살았으니 정말 태어날 아이였나 보다 싶어서 그제서야 저들 물리셨답니다. 외증조 할머니께서 어린 엄마를 보시며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는 평생 배고를 일 없을 끼다. 야가 집안을 세울 끼야. 야한테는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고 나가지는 않을 끼다. 그리고 엄마가 4살 되던 해 외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직업 군인을 끝내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죠. 외할머니는 이 남해 시골에서 평생 밭일하며 애들까지 무지렁이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셨고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살림을 챙겨서 6남매를 업고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엄마는 첫째 이모와 달리 계집애가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냐는 소리도 듣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그렇게 부산으로 온 지 3년쯤 되어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군인으로만 사시던 분이 부산으로 올라와 하시는 일은 공사판 노동이었거든요. 그러다 현장에서 추락하셨고 그 위로 철근이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할머니께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셨고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아서 집에 있던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함께 할아버지의 주검을 보셨답니다. 아직 키가 많이 작았던 엄만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철근에 뭉개져 흉하게 피가 말라붙은 할아버지의 맨발을 보았는데 아직도 그 발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제일 많이 운 것은 엄마였습니다.
남의 본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모 삼촌들은 집안 어른들이며 증조 할머니 눈치가 보여서 할아버지가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키웠답니다. 당시만 해도 부모 앞에서 자식이 예쁘다는 티를 내면 혼구멍이 나는 시대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부산에서 자랐던 엄마는 늦둥이 막내이기도 하고 눈치 볼 사람도 없어서 할아버지가 우리 막내 공주하며 무릎에서 내려놓을 새 없이 예뻐하셨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달이 지나도록 밤낮 없이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만 바라보며 줄줄 울었다고 합니다. 밥도 거르고 잠도 안 자고 울었다고 하니 집안 식구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울다가 지쳐 기절하듯 잠들었던 엄마는 컴컴한 방이 밝아지는 걸 느껴서 눈을 떴는데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이 퍼렇게 빛이 나더랍니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으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수가, 네가 참말로 이 애비를 따라올 기가. 엄마는 반가워서 아빠 하고 불렀는데 사진이 귀신 같은 몰골로 일그러진 할아버지가 나오셨죠. 네가 이 애비를 따라올라고 일어나. 그제서야 처음으로 엄마는 죽은 할아버지가 무섭더랍니다. 흐르던 눈물이 뚝 그치고 식은땀만 줄줄 흐르고 있었죠. 따라올 김은 이리 온나. 애비랑 가자. 이리 와. 그러면서 그 퍼런 빛이 엄마 쪽으로 뻗쳐왔습니다. 엄마는 이불을 덮어쓰고 안 가, 아빠 가라 하며 벌벌 떨다가 한참을 지나 이불 밖으로 나왔는데 해가 뜨고 있었대요. 나중에 외할머니께 말했더니 너가 아버지가 생전에도 그래 니를 이뻐하더만 우리 막내 정 떼고 갈라고 왔는갑제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선 할머니가 돈벌이를 나서시는 수밖에 없었는데 보험 판매 일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엄마 사주가 그런 것인지 신기하게도 바로 위에 있는 이모는 대학 등록금 댈 돈이 없어서 고졸로 직장을 잡았는데도 엄마가 대학 갈 때에는 할머니 일이 술술 풀려서 63빌딩에 불려가 삼성 보험여왕 상패까지 받았답니다. 친척들 중 몇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돕는 게 아니냐고 하셨지만 외할머니는 증조할머니가 말한 대로 우리 엄마가 복덩어리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무당 시모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려 교회를 다니시며 미신이라면 콧방귀 뀌시던 분이 되셨으면서도 우리 엄마 얘기를 하면 걔가 참말로 집안을 세우는 알아 안 하나 하고 다니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의 결혼을 할머니는 엄마 방에 모칠까지 해가며 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볼 것도 없는 집의 막내 아들로 위에 장가도 못 간 형이 셋이나 있었고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혼자 대학을 나온 그야말로 개천의 용이었거든요. 당시 고려대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지만은 서울까지 보낼 돈은 없다며 부산대로 보내셨고 그런 가부장적인 예비 시아버지가 있는 집에 금지옥엽 우리 막내를 어찌 보내냐며 막으셨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끊임없이 외가에 철판을 깔고 드나들며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그 모습이 친할아버지 눈엔 썩 안 익고 오셨던 겁니다. 당신 아들도 우리 집에선 제일 잘난 아들인데 대체 엄마 집안이 뭐라고 반대를 하냐고 화가 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엄마의 생년월일을 알아오라고 하셨고 그 길로 친한 철학관에 가셨답니다. 원래는 사주가 안 맞는다고 말하며 결혼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실 심산이었는데 철학관에 다녀오시고 나서는 마음이 싹 바뀌셔서는 무조건 결혼하라고 못을 박으셨답니다. 친히 아버지 손에 과일까지 들려보내며 무조건 엄마와 결혼하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철학관에서도 엄마가 집안을 세우는 기둥의 사주를 가졌다며 무조건 며느리로 들여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아빠와 술도 마셔보고 인간성은 된 놈이구나 싶었던 삼촌 둘이 결혼을 허락하면서 할머니도 허락하게 되셨습니다. 내 동생이 태어난 그해 IMF가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몰래 주식을 했다가 전 재산을 날렸고 우리가 살던 집까지 압류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와 사내 커플이었다가 나를 낳으며 사직했던 엄마는 쌈짓돈으로 빚을 막았고 빚쟁이들을 전부 만나 설득했습니다. 나랑 내 남편이 돈을 벌 수 있어야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회사에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학습지 선생님으로 나섰고 녹즙 배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엄마가 하는 학습지는 한 달이 안 되어 엄마들이 너도 나도 다투어 우리 엄마 수업을 듣고 싶다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수업을 듣겠다며 두 집 세 집이 합쳐 한 집에서 수업을 듣게 해달라는 전화까지 왔습니다.
엄마는 파격적인 승진을 했고 일명 인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았을 때쯤 엄마가 결혼 전에 다니던 아버지의 회사 전무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우리 회사에 꼭 좀 다녀줬으면 한다고 광숙씨 같은 재원이 없어서 참 아쉽다고 말입니다. 엄마는 아버지 회사가 세워진 지 60년 이래로 처음으로 결혼 후에 복직한 여사원이 되었죠. 아버지도 엄마가 복직한 이후에 계속해서 승진해 이사까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집안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더랍니다. 같은 돈을 쥐어줘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 어느새 빠져나가는데 엄마에게 맡기면 2배, 3배 불어나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 위에 삼촌들도 다 도운 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늦게 들인 새할머니가 사채 빚을 써서 집을 날린 걸 엄마가 막았고 직장도 못 구해서 허덕이던 둘째 삼촌도 엄마가 직장을 구해줘서 장가까지 들었거든요. 내가 5살 때에는 부모님이 용하다는 무당집에 간 적이 있었답니다. 다 쓰러져가는 옥탑에 앉은 눈에서 불빛이 나는 듯하던 아줌마는 한참을 엄마만 빤히 보더니 말하더래요. 선생님, 전생의 덕을 아주 많이 쌓으셨습니다. 그 덕이 깊고 수행이 깊어서 이번 생에는 무엇을 해도 잘 되시고 계신 곳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디 잘 되셔도 저를 잊지 마시고 꼭 다시 찾아오십시오. 왜 엄마한테만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 궁금해진 아버지께서 본인은 어떠냐고 물어보셨죠. 사장님은 돈이 강물처럼 쏟아드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다 빠져나가니 모이지를 않죠. 쏟아드는 족족 사모님께 다 내어주세요. 사장님이 들고 있어봤자 다 남 좋은 일이 됩니다. 당시만 해도 부모님은 웃고 넘어갔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 그 말이 정말 맞더랍니다. 부동산을 사도 아버지 명의로 해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엄마 명의로 하면 지하철이 개통되고 병원이 생기는 등 돈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1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 이미 이사가고 사라진 그 무당집을 수소문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 전에는 다 쓰러져 가던 옥탑에서 하더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신당까지 따로 둔 무당집을 차렸더랍니다. 그만큼 용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은 할머니가 되신 그분께 다시 찾아갔더니 엄마 아버지를 전혀 기억 못하셨는데 10년 전처럼 빤히 엄마를 쳐다보더니 어찌 이렇게 귀한 분이 찾으셨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사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찾아간 거였는데 역시나 뭘 하든 엄마 명의로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회사의 사장은 저희 엄마입니다. 자식인 저도 참 신기합니다. 대체 전생이 뭐라고, 아니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엄마는 키도 작고 왜소한 체구에 얼굴도 순하게 생기신 여린 분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긴 했지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혹자들은 사기, 말도 안 되는 민간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의 팔자라는 게 어느 정도는 들어맞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 공포 귀신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살면서 돈 주고 사주를 본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운이란 건 없다고 생각해서 로또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 5월쯤에 친구 소개로 잠깐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사주팔자를 보는 분이었는데 이게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인생을 산다는 거였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저더러 관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뭐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사기를 치나 싶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혹시 뭐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세요? 정확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공포학과 페이지를 운영하다가 중단하던 시기였는데 좀 놀랐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애둘렀는데 저한테 뭐든 좋으니까 본인이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라고 적극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공포학과를 시작했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닐 거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본인 하기 나름이고 한 번뿐인 인생을 미리 정하는 건 좀 아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저렇게 대단한 사주를 타고나시는 분도 있듯이 어느 정도 사람이 타고난 팔자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 심심하면은 사주도 보고 점도 보는 것은 재밌긴 합니다. 힘들거나 벽에 부딪힐 때 가끔 이런 걸로 푸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